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듣다 보면 사심이 생기는 에듀의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근대사회 태동에서 바로 조선 후기의 경제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정치 변화 아주 길게 빡세게 공부했죠? 오늘 경제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 하면 상업의 발달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조선은 초기부터 억상책이었고 상업을 억제하다가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이제 상업의 발달 그런 태동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자, 일단 먼저 수취체제가 어떻게 개편되는지 그거 먼저 좀 필기를 하고 가실게요. 자, 일단 수취체제는 전에도 배웠지만 우리가 전세가 있었고 토지세 공납이 있었습니다. 뭐 지역마다 특산물. 그 다음에 이제 군역이 있었죠. 뭐 역이라고도 하는 군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보면 일단 먼저 전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그 전에 세종대왕 때 공법을 실시했잖아요. 공법이라는 건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 6등급 그리고 풍용에 따라서 풍년이냐 흉년이냐 따라서 연분 9등 뭐 이런 식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결국에는 연분, 풍용을 보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최저 4도부터 20도까지 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풍년인지 흉년인지의 여부가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결국 책정의 비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흉년인데 이 정도면 풍년이야 뭐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점차 문제는 이런 책정을 하는 책정 비리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공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부담이 심했습니다. 왜냐면 이 뭐 상공 별공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앞전에서 배웠던 우리 박납의 폐단이라는 사건이 나타나죠. 이건 뭡니까? 특산물이 나오지도 않은 지역에서 내라고 그러는 거야. 강원도 산골에서 전복을 내라. 그럼 전복을 못 낸다. 사다 납부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사다가 낼게 그 대신 수수료 얼마를 더 내. 이런 식으로 결국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박납의 폐단이라는 이런 폐단이 나타나니까 또 역시 농민의 부담이 아주 높아진 부분이 특히 공납이었고요. 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포를 징수를 하는데 이런 군포 부담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간다든지 군포를 안 내려고 막 도망 다니고 이런 식의 또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금의 문제점이 모두 나타난 상황에서 우리가 이때 과도기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요 중간에 뭐 임진왜란도 있었고 뭐 정묘 호란도 있었죠. 뭐 다 적어볼게요. 정묘, 병자, 호란이 이렇게 휩쓸고 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농민들이 못 낸다, 힘들다 이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그래 그러면 줄여줄게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꿔주냐? 뭐 연분 구등 이런 거 필요 없다. 최저로 맞춰준다. 자, 그래가지고 영원히 전세액을 정했다. 영정법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정했다. 그냥 1개월당 4도만 내라. 이런 식으로 인조 때 1개월당 4도. 근데 가끔씩 4에서 6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쌀이 워낙 많이 나오는 호남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6도를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4도로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영정법 딱 얼마 내? 라고 책정한 거야. 왠지 되게 좋아졌을 것 같죠? 하지만 뭐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하지만 실제로는 좀 뭔가 이렇게 좀 부가세 플러스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심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걷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만 걷은 다음에 운송비 내라 따로 내라 보관비 따로 내라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잡세를 더 걷게 해서 농민의 부담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전했다. 만약에 선지에서 영정법으로 인해서 농민 생활이 너무 좋아졌고 만족했다 뭐 이런 말은 틀리다는 거예요. 농민들은 여전히 힘들었다는 거고 크게 효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납 같은 경우 이게 차라리 제일 좋아졌는데요. 이런 박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동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 대동법을 실시하기 전부터 어차피 이렇게 다른 데서 사다 낼 거면 그냥 쌀로 내자. 쌀로 내면 국가에서 필요한 거 사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수미법을 주장한 사람들이 뭐 유성룡도 주장하고 이이도 주장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대동법을 광해군 때 처음에 실시하고요. 그리고 숙종까지 딱 실시합니다.
정확히 100년이 걸렸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처음에는 경기 지역에서만 광해군 때 시작했고 점차 전국으로 확산된 너무 오래 걸렸어요. 왜 그런 것이냐? 대동법이라는 것은 특산물로 내던 것을 쌀로 주로 징수하고요. 쌀이 일단 기본 방법이고 하지만 쌀이 안 나오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라든지. 자,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삼배나 면포로 내고 아니면은 점차 이제 동전으로 내기 시작합니다. 화폐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조선 후기로 뒤로 갈수록 결국에는 화폐로만 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내게 하는 게 대동법이다. 그리고 좋은 점은 집집마다 가호마다 걷던 것을 토지에다가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 집집마다 내다는 건 잘 사는 집도 있고 못 사는 집도 있을 때 똑같이 내. 그럼 못 사는 집은 너무 손해잖아. 잘 사는 집은 더 내야지. 많이 버는 만큼.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는 뭐 누진세 적용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그것에 대한 퍼센티지가 달라지거든요. 연수입에 따라. 근데 이제 가호마다 걷던 걸 이제 토지 결수에 따라 부과를 하니까 어우, 지주들은 피해가 큰 거지. 이때 얼마 정도 걷었냐면 거의 1개월당 12두. 보세요. 1개월당 여기 영정법은 4두인데 1개월당 12두라는 건 엄청난 거지. 그래서 대동법에서 오히려 많이 이제 곡식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주들의 불만이 심했던 거죠. 지주들의 불만이 심했고 그래서 대동법을 반대하는 양반들이 많았던 거고 100년이나 걸린 것이다. 자, 그리고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선의청에서 담당을 했다라는 거. 대동법을 실시했던 게 선의청에서 담당을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선의청에서 대동세를 싹 걷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 돈으로 갔던 쌀로 갔던 면포로 갔던 그걸 가지고 실제 특산물을 사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들을 어용상인이라고 하는데 국가가 고용한 상인, 공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들이 나는 전국에서 전복을 사오는 사람. 그러면은 저기 남의 지방 가서 전복 사왔을 때 우리 지역에 잠깐 들려서 좀 주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 공인들이 중간중간에 이런 부탁을 받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이 사람들이 물건을 막 담당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화문석을 제작을 해도 국가에 어느 정도 내고 요만큼 팔고 원래 뭐 우리가 한 달에 많이 만들어봤자 10개 만들었다. 근데 공인이 와가지고 다음 달에 왔을 때 나 100개 가져갈 거야. 그러면은 많이 만들게 되죠.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 남는 건 또 많이 팔고 상업이 자연스럽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다. 간단하게 상업 발달이라고 할게요. 이 공인 등장 때문에 대동법 때문에 뭐 선의청, 공인, 상업 발달 이것이 그냥 흐름으로 바로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딱 기억이 날 정도로 다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군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균역법으로 바뀐다. 균역법은 군포를 절반으로 줄여준 겁니다. 영조 때. 우리가 흔히 균일가 세일, 균일 세일 생각을 하세요. 균일, 50%로. 반값 세일이면 무조건 사야죠. 그쵸? 그래서 균역법 같은 경우에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하나 50%로 줄여줬어요. 그러면 플러스 부족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부족분은 결작을 걷던가 지주들한테 좀 더 걷던가 아니면 선무군관포라고 해서 관직이 없는 사람에게 명예관직, 명예군인관직, 군관이라는 게 군인 관리잖아요. 그런 식의 명예관직을 주고 걷던가 뭐 어장세, 염세, 뭐 염전세, 그리고 선박세 뭐 이런 식으로 부족분을 더 걷었다라는 거 이렇게 획기적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농민들이 그래도 가장 좋아했던 부분은 역시나 대동법이 가장 좋았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조선 후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정법은 영원히 정했다. 정액을 정액화. 전세의 정액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액수를 정했다는 거고요.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공납의 전세화라고 합니다. 공납이 전세처럼 돼버렸다. 그잖아요. 토지부가니까 전세처럼 돼버렸다고. 그래서 공납의 전세화라고 하고요. 균역법도 절반으로 줄여줬다라는 부분. 자, 여기만 정리하시고 이 부분을 한번 필기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영정법, 영원히 정했다. 대동미를 받는다, 대동법. 역을 줄여줬다, 균역법. 자, 보시면 영정법은 토지 1결당 사두로 납부액을 고정했다, 정액화했다, 액수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막 풍용에 따라 액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해놨다. 자, 그 다음에 광해군 때 처음에는 경기도만 실시합니다.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숙종 때 전국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 대동법을 주장했던 인물들은 몇 명 이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광해군 때 같은 경우에는 이원익이 주장을 했고, 뭐 효종 때 김육이라든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대동법 주장한 인물들을 한번 여러분 교재 보시면 정리하시면 되겠고, 공납을 토지 1결당 12두로 걷게 됩니다.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면포나 삼배, 동전으로 걷고요. 자, 공인이 등장합니다. 요게 중요하죠. 별표 공인이 등장해서 상품 화폐 경제, 상품을 시장에 갖다 팔고 돈이 오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숙종 때 이런 상평통보 있죠. 상평통보가 전국으로 유통하게 돼요. 우리가 화폐 유통에 성공하게 된 건 숙종 때가 처음입니다. 고려 때도 계속 주전도감으로 뭐 해동통보 뭐 엄청 만들고, 뭐 은병, 활구 하나도 유통 안 되다가 상평통보만 유통 성공해요. 자, 균역법은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이거에 대한 부족분은 어떻게 한다? 선무군관포, 명예군인에게 군포를 걷고, 결작, 지주에게 걷고, 어장세, 어부에게 걷고, 염전세, 염전 관리하는 사람한테 걷고, 선박을 가지는 사람한테 걷고, 유통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부족분을 더 걷었다라는 거. 자, 수치체제 요거 세 개 딱 기억하시고요. 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조, 영정법, 균역법, 영조, 대동법 처음 실시는 광해군, 숙종 때 완성. 자, 그럼 농업과 민영소공업, 광업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농업 부분에선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모내기법입니다. 자, 요 부분이 모내기법을 함으로써 잡초 제거의 그런 노동력이 줄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직파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기 때 아이들은 잘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 씨앗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발화가 돼가지고 잘 자라려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화분에 씨 심어보면은요, 5개를 심으면 그 중에 살아나는 애는 한 3개 정도? 나머지는 비실비실 죽어요. 자,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직파법을 하게 되면 막 민들레 홀씨 날아오고, 여기저기 우리나라 잡초들이 막 날아오면서 그 잡초들의 영양분을 다 뺏어버려서 여기서 수확량이 한 절반 정도,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내기법은 이 논이에요. 논인데 따로 우리가 모판을 만들어가지고 씨를 미리 막 놓는 거야. 그럼 이제 모가 막 자라죠. 이제 몇 개월 자라면 튼튼하게 자라는 애만 여기다 옮겨 심는 거예요. 한 6월에 늦게, 봄에 한 게 약간 초여름 정도에. 그래서 모내기는 주로 5월에 하죠. 이렇게 한 1년으로 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얘네들은 이미 한 청소년기에 옮겨졌기 때문에 잘 견뎌요. 이게 잡초가 있어도 잘 자라. 이미 어느 정도 잘 자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확량이 이제 80% 이 정도로 확 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수확량도 늘었고, 두 번째는 잡초 제거할 때 노동력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 논을 한 명에서 케어도 가능하다. 모내기만 다 같이 하고 계속 케어하는 거는 혼자 할 수 있다. 한 명이 넓은 땅을 경작한다. 넓을 광작, 그래서 광작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모내기법의 확대로 이모작이 가능해졌고, 광작. 이모작은 뭐냐면요, 얘를 5월달에 옮겨 심는다고 했잖아요. 5월달에 옮겨 심으니까 그동안 그 논이 비죠. 그동안에 보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얘를 한 3월 정도부터 키웠다면, 얘는 5월 정도에 키우니까 그래도 한 2개월 남는 동안 겨울 내내 이제 좀 따뜻해지는 봄에서 이제 겨울에서 봄 정도에 이제 이 보리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모작은 보리를 키우고, 그리고 벼를 키우는 이런 식의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보리밥을 먹은 겁니다. 자, 농사편찬으로 넘어가면은요, 농사편찬은 후기니까 농가 집성. 근데 사실 이건 농서는 한번 쫙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세종 때 농사직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래도 좀 여러분 교재는 아마 써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제가 좀 농서는 다시 필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교재 근처에다가 아마 써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치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순서가 농사직설. 이게 세종 때 있었고,
그리고 금양잡록. 아, 이거는 그러면 왕을 쓰지 말고 이거 만든 사람 이름을 쓰자. 정초. 금양잡록.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이제 귀농해가지고 시흥 지방에서 농사 짓는 그런 거를 쓴 거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 이제 농가집성. 그래서 농가집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렇게 쫙 이렇게 집대성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가집성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국가에서 만든 거거든요. 신속히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외우는 꿀팁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 농가 집성을 만들고 그 뒤로는 이제 국가에서 만드는 것보다 개인이 되게 많이 만들게 됩니다. 실학자들도 많이 농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나머지가 바로 산림경제, 색경, 임원경제지입니다. 이 뒤에 부분은 이 교재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좀 설날에 이제 명절에 친척네를 갔더니 요즘 살쪘다, 늙었다 막 이런 식으로 정초부터 직설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초, 직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세종 때. 자, 그리고 이제 금양장록은 강희맹이 이제 귀농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금강으로, 물론 금강 지역은 아닙니다만 시흥 쪽이지만 금강으로 여주시고, 자, 농가 집성은 뭔가 집대성했다, 신속하게 빨리 집대성해라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집대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해 주세요. 정초부터 직설적으로 신속하게 집대성. 근데 사실 이 사람 이름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순서만 아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농가 집성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림경제. 산림경제에 경제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업도 경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상품 작물을 재배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색경 같은 경우도 박세당이 만든 건데 이것도 역시 실학자가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 내용. 임원경제지도 역시나 경제가 들어가는 거죠. 상품 작물 재배라든지 농업의 상업화에 관련된 그런 부분.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품 작물을 많이 재배를 하게 됩니다. 인삼이라든지 시장에 갖다 팔 거, 담배라든지 이런 식의 기호 작물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래 작물도 들어오게 돼요.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들이 이제 18세기, 19세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구마가 먼저 들어왔고요. 그리고 감자는 19세기나 돼서 들어오고, 우리가 고추, 그리고 뭐 이런 고추나 이런 호박이나 이런 것들, 특히 고추, 담배, 고추 담배는 임진왜란 이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민영수공업에 보시면 점촌이라는 건 수공업촌이에요. 뭔가 물건을 수공업과 관련된 수공업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은 화문석이 유명한 화문석 점촌이다. 부채 만드는 장인들끼리 만드는 종이와 관련된 점촌이다. 그래서 그런 점촌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선대제 수공업입니다. 요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대규모로 수공업을 만들고 그거를 시장에 갖다 팔다 보니까 미리 원료와 자본을 받아가지고 원료와 자본을 미리 지급받고 그리고 대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나중에 자신들이 직접 만들고 직접 파는 독립수공업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광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공업이 발달하면 광물 수요도 늡니다. 숟가락, 젓가락 다 광물로 만든 거, 녹그릇 뭐 이런 거 다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때 중국과의 무역에서 은이 많이 필요를 했어요. 그래서 은광이나 금광이 돈이 된다 이래가지고 광업이 성행을 하게 되고, 광산촌에서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채굴하는 잠채가 성행을 하게 돼요. 얌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몰래 채굴. 얌체같이 몰래 채굴해서 밤에 몰래 채굴해서 뭐 금캐가지고 파는 거예요. 세금 안 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겠다. 설점이라는 소리가
광산을 하는 그런 점촌, 광산을 개설한 점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광산이 있는 곳을 설점이라고 하는데 광산이 있으면 그만큼의 이득을 보니까 세금을 내라. 그래서 설점수세제를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대신 너희들 채굴해도 좋다. 그 대신 세금만 내라.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는 국가 위주로 광업을 이제 추진하다가 이제는 워낙 광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세금만 내라. 개인이 채굴해도 좋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광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광산업도 큰 기업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대 같은 경우에는 광산 CEO입니다. 광산 경영 전문가야. 그럼 덕대가 자금도 이렇게 물줄을 만나서 자금을 받고 그리고 광산의 경영을 하면서 이 광산의 맥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금이 나올 것 같은 곳이군. 이런 전문가. 그런 사람을 혈주라고 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광산 노동자도 고용을 해서 마치 기업형으로 바뀌게 됐다. 그게 바로 덕대입니다. 그래서 덕대가 등장했다. 이분들은 실제로 몸도 좋아요. 광산업 하는 분들은 아우 몸이 아주 그 생활근육, 떡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덕대가 등장을 하고 작업도 분업화됐다. 뭐 혈주라든지 광산 노동자를 연군이라고 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일이 딱딱딱 분업화됐다. 이제 좀 기업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설점수세제, 덕대, 잠체 기억해 주시고요. 농법서 알아두시고요. 농가 집성이 특히 중요하고 산림경제, 색견, 임원경제지 만든 사람 다 연결되어 있죠. 자, 뭐 산림경제 같은 경우에는 홍만선 교재 다 써 있어요. 색경은 박세당, 임원경제지는 서유구. 모두 다 실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농사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상품작물 재배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인들이에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업이 아주 발달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식민사관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는 발전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나라는 이미 근대 후기에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의 맹아가 싹트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시전상인과 공인은 일단 시전상인 같은 경우에는 신의 통공으로 금난 정권이 철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양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공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물품을 대량으로 거래하면서 이들이 어용상인에서 이제는 그 물건을 담당하는 도고로 성장합니다. 도고라는 건 이제 독점상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송상. 인삼하면 송상, 송방에서 사야 된다. 딱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물건을 독점하는 큰 이런 식의 기업형 상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상이 이제 발달하는데 이런 식으로 독점상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의주의 만상, 개성의 송상, 동래의 내상, 한강의 경광상인인데요. 의주의 만상은 대청무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청나라 물건을 갖고 오려면 이 사람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대청무역. 이 책문후시라는 건 뭐냐면 후시는 원래 밀무역이에요. 이 책문이라는 것이 청나라 사신들, 우리가 청나라 사신들 들어오고 우리가 연행사로 청나라에 파견 보내는 것도 이 책문인데 후시라는 건 좀 약간 몰래 하지만 대놓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신단이 막 가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 후시를 하는 그 사람들이 만상들이 뒤에 쫓아가. 근데 일부러 그 사신단이 천천히 가요. 그럼 뒤에서 쫓아가서 막 거기서 다 거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득을 사신단한테 주고 서로 약간 눈 감아주는 그런 식으로 행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송상 같은 경우에는 인삼입니다. 개성의 송상. 중개무역을 하고 송방의 지정을 만들었는데요. 이들은 돈을 되게 잘 벌었던 게 자, 우리 이게 지도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앞뒤로 길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의주의 만상이고 여기가 동래예요. 자, 그러면 송상 같은 경우에는 일본 물건이 들어와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인삼을 원해. 그 개성이 여기죠. 개성의 송상은 인삼 가지고 가서 인삼 팔고 일본 물건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개성에서 이제 인삼 가지고 의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의주한테 가가지고 대청무역 하는 데서 일본 물건, 수은이나 막 이런 특이한 일본에만 있는 것들 팔아.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대청무역을 하니까 청나라 물건 가져와. 그럼 또 다음에 인삼 가지러 갈 때 또 갖다 줘. 왔다 갔다 중개무역까지 하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게 송상이었고 그래서 이 송상은 대리점, 인삼 대리점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막 이런 홍삼 관련돼 보면 홍삼 대리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삼은 약재로 이제 약재가 약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약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상시에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만 아프면 다 인삼 다려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건 송방은 하나의 대리점이고 이들이 이 대리점 같은 데서 복식북에 이런 식으로 사계치부라고 하는 약간 좀
복식, 약간 복식 기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요즘으로 치는 그런 식의 세금법을 이미 사용을 했다가 복식부기. 그래서 여러분 사기치부라고 교재에 있을 거예요. 요 단어도 기억해 주세요. 출제가 몇 번 된 적 있습니다. 사기치부, 복식부기, 장부. 자, 그 다음에 내상은 동래가 지금의 부산이에요. 대일무역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사상. 큰 상단 3개가 있고요. 경강상인 같은 경우는 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선박. 그래가지고 주로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 이 경강상인 같은 경우에는 정조 때 배다리 만들 때 경강상인들과 결탁해서 경강상인들도 돈을 벌게 해주고, 그리고 경강상인이 정조가 수원화성을 하는데 또 돈을 투자도 해주고 막 그랬죠. 장시와 포구는, 장시는 시장이고 포구는 이 경강상인들이 배를 대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항구에는 물건들이 막 쏟아지니까 포구에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이런 항구에는 항상 이런 재물포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런 저기 강원도 쪽에도 그렇고 항상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장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시가 하나의 유통망을 형성을 하면서 이 장시를 막 돌아다니면서 유통해줬던 보부상이 또 활약을 했고, 포구 같은 경우에는 포구에는 객주와 여각인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는 일이 많아요. 포구에서 외국 물건이 들어왔어? 그럼 그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보관해주고 또 그거를 운송해주기도 하고 중개, 다른 사람한테 팔아주는 중개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청나라 물건이 들어왔을 때 뭐 청나라 돈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간 환전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상인들을 재워주기도 하는 숙박, 뭐 운송, 보관, 유통 모든 일을 맡아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래서 이 객주 여각들이 거의 다 부자기 때문에 이제 개항기가 되고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갈 때 이들이 이제 최초의 주식회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객주 여각은 매매, 판매 중개도 하고요. 중개, 운송, 보관, 숙박. 그래서 항상 항구 같은 이런 데서 포구에서는 여기 어느 객주가 유명한가 이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숙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객주와 여각은 거의 같은 동급으로 생각합니다. 객주 여각. 여각은 왠지 여관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대외무역이 발달합니다. 이제는 후시하지 않고 개시무역도 이제 형성이 되고 밀무역도 역시 다 한다. 그리고 상평통보, 숙종 때 만든 상평통보가 전국으로 확산되는데요. 문제는 이제는 다 화폐로 사용하다 보니까 재산 축적용으로 돈을 집에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화폐가 부족해지는 문제도 나타나요. 전황. 그래서 유통화폐 부족, 거기다가 여러분 교재에다 필기를 해주세요.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동전을 없애자라고 패전론을 주장했던 건 실학자 이익이고요. 아니다, 더 써라. 더 써가지고 화폐를 더 돌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건 박지원. 요거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을 때 다룰 수 있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이익이 패전론을 주장했고, 용전론, 쓸용, 자꾸 써라. 박지원의 제자가 박제가잖아요. 그러니까 박제가가 북하기에서 막 소비를 막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권유했던 거랑 비슷한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까지 상어법은 다 살펴봤고요. 자, 관련해서 문제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선 후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상업이 발달을 하게 되고, 사실 굳이 일본이 막 와가지고 관여하지 않아도 점차 상업이 발달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 24번 55의 기출문제인데요. 밑줄근 이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봅시다. 이왕은 농경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손과 더불어 친경, 왕이 친히 경작한다는 소리예요. 뭐 친잠, 양잠한다는 소리예요. 그 기쁨을 표현한 경잠기입니다. 근데 이거 몰라도 돼. 요게 중요해. 균역법을 제정했대요. 그래서 균역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여줬어요. 균역법 나오면 그냥 영조인 걸 아는 거죠. 요게 나와도 우리가 이거 읽겠어요?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거죠. 영조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영조의 탕평책이라든지 영조의 업적을 묻는 문제죠. 항상 영조, 정조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나와도 할 말이 없는 너무나 중요한 왕입니다. 자,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왕성하면 성종. 고려의 성종이든 조서의 성종이든 완성한 사람. 자,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를 성균관이 건립. 영조 맞죠? 2번이 맞겠죠. 영조는 아주 탕평책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영조 때 만든 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한정식 먹으러 갈 때 나오는 딱히 맛은 없는, 저는 별론 것 같은 탕평채라는 음식이 있거든요. 하얀색 청포묵에 검은색 김가루, 빨간색 홍고추, 노란색 지단, 사색 당파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만든 음식입니다.
영조가 만든 레시피예요. 그래서 이 탕평채도 탕평책과 관련이 있어요. 자,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한 신해통공 정조죠. 자, 그 다음에 전세를 1개월당 4, 6도로 고정하는 영정법 인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리다. 4도야 X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쌀이 많이 나오면 6도 걷는 것도 있었다. 각 궁방과 중앙관서의 공노비 해방 순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이런 사회 파트에서 그 조선 후기 사회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순조 때 공노비 해방 1801년에 하게 되죠. 자, 그래서 2번 탕평비 건립 요것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그리고 각종 상업의 발달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교재 꼼꼼히 밑줄 그으시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 만날게요. 안녕!